60세 이후라면 단백질이 근육의 전부라고 믿으시죠? 아침에 달걀, 점심에 두부, 저녁에는 고기 반찬.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병원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단백질은 잘 챙기는데 왜 다리가 약해지고 걸을 때 힘이 빠질까요? 의학적으로 보면 근육은 단백질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벽돌이라면 그 벽돌을 세우고 붙이고 지탱하는 건 또 다른 영양소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단백질보다 중요한 근육 활성 영양소, 몸의 정의 회로를 켜주는 영양소들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노인의 근육 감소는 단백질 부족 때문이 아니라 비타민 D, 마그네슘, 그리고 항산화 영양소의 결핍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이 영양소들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변환되는 마지막 단계, 즉 단백질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회로의 스위치를 켜줍니다.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 중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은 근육량이 평균 12% 낮고 낙상 위험이 2배 높았습니다. 게다가 단백질만 섭취한 그룹보다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3배 빠르게 근육 회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햇빛을 피하고 가공식품과 커피로 마그네슘을 잃고 항산화 영양소는 거의 챙기지 않습니다. 이 3가지의 부재가 바로 단백질의 한계를 만든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백질보다 더 중요한 영양소 3가지, 그 영양소가 부족할 때 생기는 3가지 위험, 그리고 실제로 근육이 되살아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역 날씨가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햇빛, 즉 비타민 D가 그 첫 번째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일사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부터 근육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의 핵심입니다. 단백질보다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그 이 영양소.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단순히 뼈를 튼튼하게 하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근육세포의 수축과 회복을 조절하는 지휘자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지지만 그 단백질을 움직이고 명령하는 건 바로 이 비타민 D입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단백질이 벽돌이라면 비타민 D는 그 벽돌을 세우는 건축 감독입니다. 감독이 없으면 벽돌은 쌓이지 않고 흩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단백질만 먹고 근육이 늘지 않는 이유입니다. 최근 의학 논문에서는 이런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노인의 경우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도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현상은 단백질 저항성, 프로테인 레시스텐스이라고 부릅니다. 즉, 단백질이 들어가도 몸이 그걸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나이가 들면 피부의 합성 효율이 떨어져서 같은 햇빛을 받아도 비타민 D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게다가 실내 생활, 자외선 차단제, 긴 옷차림까지 더해지면 결국 하루 필요한 양의 10분의 1도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음식으로 보충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버섯, 강화 우유 등이 좋은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흡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햇빛 노출 플러스 음식 플러스 보충제의 3단계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겨울철에도 매일 15분씩 얼굴과 팔에 햇빛을 쬐는 사람들은 전혀 쬐지 않은 사람들보다 근력 유지율이 무려 40% 높았습니다. 햇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우리 몸의 근육 엔진을 켜는 스위치였던 겁니다. 그럼 햇빛만 쬐면 충분한가요? 그렇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햇빛만으로는 부족한 마그네슘이 있어야 비타민 D가 체내에서 활성형으로 변합니다. 즉,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은 항상 세트로 움직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단백질이 근육을 만들고 비타민 D가 그 근육을 움직이고 마그네슘이 그 둘을 연결해 에너지를 완성합니다. 이 세 가지의 균형이 깨지면 근육은 약해지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바로 그 마그네슘이 어떻게 근육의 엔진을 회복시키는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단백질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비밀의 열쇠입니다. 비타민 D는 단순히 햇빛 비타민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훨씬 더 복잡하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근육의 명령 체계를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세포는 비타민 D 수용체 OPDR라는 작은 안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테나는 비타민 D가 도착해야만 작동합니다. 비타민 D가 세포에 결합하면 근육의 수축 속도, 힘의 전달, 회복 과정이 전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 안테나가 꺼진 상태로 남습니다. 그 결과 근육은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느려지고 약해집니다. 서울대병원 노년내과 연구팀은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어르신들에게서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균형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단 10ml만 부족해도 낙상 위험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양 부족이 아니라 근육이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처럼 혼란에 빠진 상태입니다. 한편 비타민 D가 충분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육세포 내부의 미토콘드리아가 더 활발히 작동합니다. 즉, 에너지 공장이 깨어나는 것이죠. 그 결과 같은 운동을 해도 피로가 덜하고 회복이 빠릅니다. 이것이 왜 비타민 D가 단백질보다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학술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비타민 D는 근육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근거는 실험실에서 근육세포만 분리했을 때 비타민 D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신 연구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비타민 D의 진짜 힘은 근육세포 자체가 아니라 그 세포를 둘러싼 신경전달 회로를 안정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비타민 D는 근육뿐 아니라 신경과의 연결을 지켜주는 브리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15분만 햇빛을 쬐십시오. 팔, 얼굴, 손 등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음식으로는 연어, 청어, 달걀 노른자, 버섯을 챙기세요. 셋째, 65세 이상이라면 비타민 D3 보충제를 하루 800, 1000 IU 정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의사와 상의 후에 조절하십시오. 이 세 단계를 꾸준히 실천한 환자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예전보다 몸이 가볍고 계단을 올라가도 덜 힘들어요. 그 말은 근육이 단순히 강해진 게 아니라 깨어났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단백질은 재료지만 비타민 D는 지휘자입니다. 지휘자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재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햇빛과 함께 근육의 지휘자를 깨워주십시오. 다음은 이 비타민 D의 명령을 실제로 실행하는 현장 관리자, 바로 마그네슘의 이야기입니다. 비타민 D가 신호를 보내면
마그네슘이 그 명령을 현실로 바꿉니다.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근육 회복의 비밀이 명확해집니다. 단백질을 잘 먹고 비타민 D를 꾸준히 섭취했는데도 몸이 여전히 무겁고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제 의심해야 할 것은 바로 마그네슘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을 단순히 쥐나지 않게 하는 영양소 정도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마그네슘은 근육의 생명선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수축과 이완 과정에 마그네슘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즉, 근육이 움직이려면 마그네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세포의 전기 스위치를 조절합니다. 칼슘이 근육을 수축시킨다면 마그네슘은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둘의 균형이 깨지면 근육은 딱딱하게 굳고 경련이 쉽게 생깁니다. 이것이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비타민 D의 활성화를 돕습니다. 아무리 비타민 D를 많이 먹어도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그 비타민 D는 몸속에서 비활성형으로 남습니다. 쉽게 말해 마그네슘은 비타민 D의 시동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지휘자라면 마그네슘은 엔진 시동 장치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 예일대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 중 절반 이상이 혈중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 하한선 이하였습니다. 특히 커피, 인스턴트 음식, 알코올 섭취가 많은 분일수록 마그네슘이 빠르게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분들은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늘지 않고 항상 몸이 기운이 없는 느낌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도 있습니다. 단 4주간 마그네슘 섭취를 하루 200mg만 늘려도 근육 강도와 지구력이 평균 10분의 15% 향상되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약이 아니라 결핍을 채웠을 뿐인데도 몸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기서 학계의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마그네슘 보충제가 실제로 근육량을 늘리는가? 이에 대해 일부 연구자들은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 임상에서는 분명한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비타민 D 보충과 함께 마그네슘을 병행한 그룹에서만 근육량과 회복 속도가 동시에 향상되었습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입니다. 혼자서는 효과가 없지만 함께일 때 시너지가 생긴다.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충할까요? 첫째, 음식으로는 견과류, 특히 아몬드, 호두, 콩류, 통곡물, 시금치, 바나나가 좋습니다. 둘째, 70세 이상이거나 식사량이 적은 분은 하루 207mg 정도의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커피를 마신다면 마그네슘 손실을 막기 위해 식후 견과류 한 줌을 함께 드세요. 이 정도만 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루 3끼 중 한 끼만 바꿔도 차이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마그네슘은 단 한 끼 만에 근육세포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즉각적인 미네랄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근육을 살린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퍼즐이 남았습니다. 단백질이 세워지고 마그네슘이 시동을 걸었다면 그 근육을 오래 지켜주는 힘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근육의 세포를 조용히 갉아먹는 산화 스트레스, 그리고 그것을 막아주는 영양소의 놀라운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지고 비타민 D와 마그네슘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진 근육이 매일 조금씩 손상된다면 어떨까요? 그 손상의 주범이 바로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우리가 숨쉬고 먹고 걷는 모든 과정에서 생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세포의 복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산화 스트레스가 근육 세포 안에 쌓입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근육은 점점 단단함을 잃고 수축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이 과정을 막아주는 영웅이 바로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항산화 영양소는 근육 속의 미세한 염증을 줄이고 손상된 세포를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 대표적인 세 가지가 비타민 E, 셀레늄, 그리고 코엔자임 Q10입니다. 먼저 비타민 E부터 살펴볼까요? 비타민 E는 근육 세포의 벽을 지켜주는 보호막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 세포는 지방층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비타민 E가 이 지방층을 산화로부터 보호합니다. 즉, 근육 세포의 문을 지키는 경비원과 같습니다. 비타민 E가 부족하면 세포벽이 약해지고 그 틈으로 염증이 들어와 근육이 손상됩니다. 다음은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은 흔히 미량 영양소로 불리지만 그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셀레늄은 글루타시온 퍼옥시다제라는 효소를 활성화시켜 근육 내 독성 물질을 해독하고 세포를 정화합니다. 하버드의대 연구에서는 셀레늄이 풍부한 식단을 꾸준히 유지한 고령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근육 기능 점수가 평균 18%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엔자임 Q10. 이 영양소는 근육 세포의 발정이, 즉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작동합니다. 쉽게 말하면 근육이 힘을 낼 수 있게 전기를 공급하는 배터리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배터리의 양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해도 힘이 안 붙어요 라고 느끼는 것이죠. 코엔자임 Q10을 보충하면 근육 세포의 에너지 생산이 회복되어 피로가 줄고 회복이 빨라집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노년의학회에서는 코엔자임 Q10을 하루 100mg씩 복용한 70세 이상 노인 그룹에서 6주 만에 보행 속도가 평균 11% 빨라졌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운동을 늘리지 않았는데도 단지 세포 에너지가 살아난 덕분이었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쟁도 있습니다. 항산화 영양소를 보충제로 먹는 것이 과연 필요하냐는 의견이죠. 이에 대해 최신 연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충제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식사 속에서 꾸준히 자연 형태로 섭취하면 근육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비타민 E는 아보카도, 해바라기씨, 올리브유에 풍부합니다. 셀레늄은 달걀, 새우, 참치, 브라질넛에 많습니다. 코엔자임 Q10은 소고기, 닭간, 고등어, 견과류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매일 조금씩 섞어 먹는다면 근육세포는 마치 보호막을 두른 것처럼 안정됩니다. 단백질과 마그네슘이 근육을 세운다면 항산화 영양소는 그 근육을 오래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이제 좋은 이야기의 절반이 끝났습니다. 다음부터는 반대로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는 나쁜 습관과 위험한 영양 실수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그 행동들이 어떻게 근육을 하루하루 약하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봅시다. 근육을 늘리려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 이 말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필수이지만 무제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과한 단백질이 오히려 근육 손실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선생님, 단백질 쉐이크도 마시고 고기도 꾸준히 먹는데 왜 몸이 더 무겁고 피곤하고 부종이 생기죠?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간과 신장의 부담이 높습니다. 즉, 단백질이 과잉 상태인 것이죠. 우리 몸은 단백질을 분해할 때 암모니아라는 노폐물을 만듭니다.
젊을 때는 간과 신장이 이걸 잘 걸러내지만 나이가 들면 해독 효율이 떨어져서 이 노폐물이 근육 내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근육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결국 단백질이 근육을 만드는 대신 근육을 해치는 독성 물질로 바뀌는 겁니다. 이 문제는 단백질 과다 섭취뿐 아니라 단백질 편식에서도 생깁니다. 즉, 고기나 보충제 위주의 단백질 섭취입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의 비율이 깨지면 필수 아미노산의 균형이 무너지고 단백질이 완전히 흡수되지 못해 소화기관에 남습니다. 이 잔여 단백질이 장내 세균을 불균형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은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체중 1kg당 2글 초과하는 노인에게서 근육 손실률이 오히려 높아진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적당히 먹어야 근육이 산다는 뜻입니다. 그럼 적정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의학적으로 65세 이상 성인은 체중 1kg당 1.11전 정도의 단백질이 적정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8-7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건 달걀 2개,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견과류 한 줌으로도 충족됩니다. 문제는 균형이지 양이 아닙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 노화연구소에서는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한 두 그룹 중 한 그룹은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하고 다른 그룹은 단백질만 섭취했습니다. 8주 후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전자는 근육량이 6% 증가했지만 후자는 오히려 1% 감소했습니다. 즉, 단백질만으로는 근육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단백질 과잉은 신장뿐 아니라 혈관에도 부담을 줍니다. 분해 과정에서 생성되는 요소 질소가 혈중 농도를 높여 혈압을 올리고 혈관 벽을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는 분들은 피부가 붓거나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을 자주 호소합니다. 그럼 단백질을 줄여야 하나요? 그보다는 보조, 영양소와 함께 먹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D, 마그네슘, 항산화 영양소가 단백질의 흡수와 대사를 조절하니까요. 그리고 하루 중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서 먹기보다는 세 끼에 나누어 섭취해야 근육 단백질 합성이 꾸준히 유지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순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 한 방향으로만 밀어붙이다가 오히려 근육이 무너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 더 위험한 함정을 짚어보겠습니다. 단백질 보충제, 가공육, 즉석식품 등 겉으로는 근육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육을 파괴하는 음식들입니다. 그 숨은 독성에 대해 경고드리겠습니다. 단백질 보충제, 햄, 소시지, 닭가슴살, 스테이크. 이런 식품들은 근육을 위한 간편식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근육을 키우기는커녕 오히려 파괴하는 성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염분과 인산염입니다. 가공 단백질 식품에는 맛과 보존을 위해 소금과 인산염이 대량으로 들어갑니다. 이 인산염은 근육 내 칼슘 대사를 방해합니다. 칼슘이 제자리를 잃으면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고 근육세포가 경직되며 피로감이 쌓입니다. 또한 염분 과다 섭취는 체내 수분을 빼앗아 근육이 탈수된 상태로 굳어버리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첨가된 단백질 분말입니다. 고단백, 순수 단백질이라는 문구가 붙은 제품들 중 상당수는 가수분해 단백질, 인공 감미료, 방부제, 향료를 섞은 혼합물입니다. 문제는 이런 화학적 단백질이 몸속에서 천연 단백질처럼 흡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간과 신장은 이를 해독하느라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 과정에서 근육 회복에 써야 할 자원을 잃게 됩니다. 세 번째는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입니다. 특히 저렴한 가공육 제품에 많습니다. 이 지방들은 근육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켜 에너지 생산을 방해하고 피로 물질이 쌓이게 합니다. 그 결과 근육의 탄력이 사라지고 운동 후 회복이 느려지며 노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한 연구를 소개하겠습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 연구팀은 65세 이상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가공 단백질 식품 섭취량과 근육 건강의 상관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공 단백질을 자주 섭취한 그룹은 천연 단백질, 생선, 달걀, 콩을 섭취한 그룹보다 근육 강도가 평균 23% 낮았고 낙상 위험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즉, 단백질이 많은 음식이 아니라 어떤 단백질인가가 관건이었던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이 몸에 좋다는 말,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단백질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게 유리하죠. 하지만 우리의 몸에는 필요한 만큼의 자연 단백질만 있으면 됩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식품 라벨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단백질 함량보다 나트륨, 인산염, 감미료 항목을 보세요. 둘째, 단백질의 출처를 확인하세요. 콩, 두부, 생선, 달걀 같은 자연 식품을 우선으로 하고 가공 단백질은 예외적인 보충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섭취 후 몸의 변화를 살피십시오. 피부가 붓거나 손발이 차다면 과도한 염분과 인산염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근육은 단백질이 아니라 세포의 조화로 움직입니다. 좋은 단백질을 넣어도 나쁜 화학물질이 그 균형을 깨뜨리면 근육은 점점 반응을 잃고 결국 느린 근육구로 바뀝니다. 이 느린 근육이 노화의 첫 신호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 영양만 챙기고 몸은 움직이지 않는 생활. 그 습관이 근육을 얼마나 빠르게 약화시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식단은 잘 챙기는데요. 요즘은 몸이 더 약해지는 것 같아요. 단백질도 먹고 비타민 D도 챙기고 마그네슘 보충제까지 드시는데 근육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영양소로 만들어지지만 움직임으로 완성됩니다. 영양이 아무리 충분해도 자극이 없으면 근육세포는 필요 없는 조직으로 인식되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 현상을 근육 비활성화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단 일주일만 누워 있어도 허벅지 근육의 10%가 사라집니다. 즉, 근육은 먹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움직여서 지키는 장기입니다. 이 문제는 코로나 이후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외출이 줄고 산책 대신 TV 앞 시간을 늘리면서 하루 걸음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 근육이 약해질 뿐 아니라 단백질 대사 효율도 떨어지고 혈당과 혈압까지 불안정해집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아도 아주 짧고 간단한 움직임만으로도 근육의 활성도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국립노화연구센터에서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일 10분 걷기, 간단한 의자 운동 실험을 했습니다. 단 4주 후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15% 증가했고 체감 근력도 계단 오르기가 쉬워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핵심은 운동의 양보다 빈도였습니다. 즉, 하루 한 번 30분보다 하루 3번, 5주볼 10분씩 나누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짧은 자극이 근육의 회복 회로를 자주 켜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추천하는 간단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10회씩. 이 점심 후, 식사 후 20분 뒤 의자에 앉아 발끝 들기 20회. 3 저녁 TV 보면서 종아리 들기 15회, 팔 위로 천천히 올리기 10회. 이 세 가지를 합쳐도 10분이 채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짧은 움직임들이 혈류를 늘리고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 근육 속으로 전달되는 통로를 열어줍니다. 즉, 운동은 영양의 문을 여는 열쇠인 셈입니다. 그런데 학계에는 여전히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운동보다 영양이 중요하다, 버스 영양보다 운동이 중요하다. 결론은 둘 다 맞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먼저 영양으로 근육의 재료를 채우고 그 다음 움직임으로 회로를 켜야 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아무리 좋은 영양도 흡수되지 않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움직이지 않는 영양은 먼지 쌓인 도서관과 같습니다. 책은 많지만 아무도 읽지 않죠. 반대로 조금만 움직이면 그 책들이 전부 열립니다. 그 순간 근육은 다시 배웁니다. 아, 나는 아직 쓸모가 있구나. 이제 남은 한 가지 문제는 햇빛을 피하는 습관입니다. 비타민 D를 얻게 해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자 근육을 깨우는 마지막 요소이기도 하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피부 노화나 자외선 공포 때문에 햇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잘못된 습관이 근육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자외선 차단제를 챙깁니다. 실내에서도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햇빛이 싫다며 커튼을 닫습니다. 그런데 이 햇빛 회피 습관이 근육 건강에는 치명적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햇빛은 피부를 늙게 만드는 원인으로 자주 언급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근육을 살리는 가장 자연스러운 치료제입니다. 햇빛이 피부에 닿을 때 체내에서는 비타민 D 전구체가 생성됩니다. 이 물질이 간과 신장에서 활성 비타민 D로 변해 근육 세포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그 과정이 멈추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내 노년층의 70% 이상이 비타민 D 결핍 상태입니다. 하루 대부분을 실내에서 보내고 외출할 때는 모자와 긴 옷, 양산으로 피부를 완전히 가립니다. 결국 체내 합성이 차단되어 비타민 D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의 전원 스위치가 꺼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현상은 단 한 달 만에도 나타납니다. 한국노인의학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햇빛 노출이 거의 없는 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경우 한 달 후 근육 강도가 평균 17%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식단을 유지하면서 매일 20분만 햇빛을 쬐는 그룹은 근육 강도가 오히려 9% 증가했습니다. 즉, 햇빛 자체가 자연 운동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언제 쬐어야 할까요? 하루 12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시간대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좋습니다. 팔, 얼굴, 손등 정도만 노출해도 충분히 비타민 D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탈까봐 걱정된다는 분들은 자외선이 약한 오전 10시 전에 짧게 쬐거나 하루 2번 나누어 10분씩 노출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그렇다면 햇빛 대신 비타민 D 보충제를 먹으면 되지 않나? 이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물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인체는 햇빛으로 만든 비타민 D를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햇빛을 통한 합성은 단순히 비타민 D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혈류순환, 천 조절, 세로토닌 분비까지 함께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즉, 햇빛은 비타민 D 이상의 치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아직 논쟁이 있습니다. 햇빛 노출이 과하면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를 높인다는 주장도 있죠. 하지만 이건 지나친 노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적당한 햇빛은 오히려 항산화 효소를 활성화해 근육세포의 손상을 줄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햇빛은 적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몸의 일부입니다. 조금의 노출만으로도 몸은 기억합니다. 피부 아래에서 근육세포가 깨어나고 혈관이 확장되며 산소 공급이 늘어납니다. 그때 비로소 근육은 다시 살아있는 조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는 아침 창문을 열어 햇살을 맞이해 보세요. 7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근육의 스위치가 켜집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의 변화가 아니라 몸의 회복 회로를 다시 작동시키는 선택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실제로 이런 변화를 통해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양, 햇빛, 그리고 꾸준한 의지가 만나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만드는지 여러분께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외래 진료실로 한 어르신이 들어오셨습니다. 72세의 여성분이었죠. 지팡이를 짚고 오셨지만 표정이 밝았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계단을 혼자 올라갑니다. 그분은 단백질 보충제나 근육 주사를 맞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간단한 3가지를 실천했습니다. 비타민 D, 마그네슘, 그리고 15분 햇빛. 3개월 전만 해도 그분은 다리에 힘이 없어서 화장실 가기도 버겁다고 하셨습니다. 식사량은 적었고 햇빛을 피하며 대부분 시간을 실내에서 보냈습니다. 근육량 검사를 해보니 하체 근육이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30% 이상 적었습니다. 그때 제가 조언했습니다. 단백질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햇빛과 미네랄이 더 필요하십니다. 그분은 그날 이후 매일 오전 10시에 창가로 가셨습니다. 팔과 얼굴에 햇살이 닿도록 커튼을 열고 15분 동안 천천히 스트레칭을 하셨죠. 식사에는 시금치, 견과류, 두부를 넣으셨고 저녁엔 마그네슘 보충제를 한 알 챙기셨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6주 후 그분은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손발이 덜 차고 잠에서 깰 때 몸이 가벼웠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계단을 손잡이 없이 한 층씩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몸은 늘 회복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분의 비타민 D 수치는 18 ml에서 34 ml로 올랐고 마그네슘 수치도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습니다. 단백질 섭취량은 이전과 비슷했지만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 그 단백질을 제대로 쓰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운동도 못하고 나이도 많고 이제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햇빛 15분이 이렇게 큰 변화를 줄 몰랐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나도 가능할까? 그 답은 명확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육은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자극을 주면 반응하고 사용하면 살아납니다. 심지어 80세 이후에도 근육세포의 재생은 충분히 일어납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보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한 살덩이가 아닙니다. 그건 희망의 장기입니다. 움직임은 삶을 유지하는 메시지이고 그 메시지를 계속 보낼 때 우리 몸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아직 할 수 있다. 다음 섹션에서는 바로 이 희망의 의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근육은 나이보다 마음에 반응합니다. 회복은 단지 의학의 영역이 아니라
삶을 다시 바라보는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근육을 움직이기 위한 조직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보면 저는 늘 확신하게 됩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의 일부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희망의 장기입니다. 근육이 줄면 단순히 걸음이 느려지는 게 아닙니다. 하루의 리듬이 무너집니다. 외출이 줄고 대화가 줄고 결국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그 결과 사람의 눈빛이 어두워지고 목소리도 작아집니다. 그러나 근육이 조금이라도 회복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목소리에 힘이 생기며 가장 중요한 것, 나도 아직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돌아옵니다. 이건 단순히 생리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육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운동할 때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은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우울증을 막고 기억력을 높입니다. 즉, 근육이 약해지면 뇌도 함께 약해지고 근육이 살아나면 뇌도 깨어나는 것입니다. 하버드대의 최근 논문에 따르면 하루 15분의 가벼운 근육 운동만으로도 치매 발병 위험이 40% 이상 낮아졌습니다. 근육이 뇌의 약을 대신한 셈이죠.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환자 중에서도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한 분들은 기억력 저하가 늦게 옵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왜 근육을 희망의 장기라고 부를까요? 그 이유는 근육은 나이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언제든 다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70세든 80세든 신호를 보내면 다시 자랍니다. 그 신호는 비타민 D, 마그네슘, 단백질, 그리고 작은 움직임입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근육은 놀랍도록 빨리 되살아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저는 늘 대답합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시작하면 내일은 어제보다 더 나아질 수 있으니까요. 근육은 약속을 잘 지키는 장기입니다. 당신이 오늘 걷기 시작하면 그 근육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건 수십 년간의 생물학적 사실이 증명한 진리입니다. 심지어 작은 움직임, 손가락, 발목, 종아리라도 그 근육 안에서는 회복의 신호가 분명히 켜집니다. 한번 약해진 근육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건 단지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비타민 D가 불을 켜고 마그네슘이 연료를 넣고 단백질이 벽돌을 세우고 움직임이 그 집을 완성합니다. 결국 근육은 살아있는 기억입니다. 우리가 몸을 돌보는 한 그 기억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 바로 시작해야 할 때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셨습니다. 근육은 단백질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D가 지휘하고 마그네슘이 시동을 걸고 항산화 영양소가 지켜주며 움직임이 그 모든 과정을 완성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나이는 바꿀 수 없지만 근육의 방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비타민 D를 조금 더 챙기고 햇빛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을 하루 한 번이라도 움직이세요. 그 작은 변화가 근육을 살리고 삶의 자신감을 되돌려 줍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비타민 D가 단백질보다 중요하다는 사실, 아니면 70세 이후에도 근육이 다시 자랄 수 있다는 희망.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써주기를, 다시 움직여주기를. 이제 커튼을 열고 햇빛을 맞이해보세요. 팔을 천천히 들어 올리고 호흡을 크게 들이쉬면서 몸이 살아있음을 느껴보세요. 그 순간부터 회복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저는 비타민 D를 챙기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몸을 바꿀 첫걸음이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근육은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마음을 보고 행동에 반응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수많은 하루가 남아 있습니다. 그 하루하루를 근육과 함께 새롭게 써 내려가면 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60세 이후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벅지가 묵직하고 계단 한 칸이 괜히 멀게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고기를 덜 먹으니 힘이 빠지는 거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진짜 이유는 고기를 덜 먹어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이 현상을 근감소증, 살초페니아, 쇼이라고 부릅니다. 40세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즉, 70세가 되면 30% 가까이 감소하는 셈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단백질 섭취량보다 흡수율과 활용 효율에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위산이 줄고 소화효소가 떨어지면 고기 속 단백질은 제대로 분해되지 못한 채 몸을 떠나버립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일본 게이오 대학 연구팀은 70세 이상 노인 500명을 3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근육량과 보행 속도 모두 유지된 반면 고기 위주의 식단 그룹은 오히려 근력 저하가 더 빨랐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식물성 단백질은 소화 속도가 느리지만 안정적이고 섬유질과 함께 흡수되어 혈당 변동을 완화시킵니다. 즉, 몸이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단백질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반면 고기 단백질은 빠르게 들어오지만 노화된 몸에서는 과부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고기를 끊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고기를 줄이되 몸이 흡수하기 쉬운 단백질로 균형을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소고기보다 흡수율이 높은 5가지 슈퍼 단백질 식물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서울인가요? 부산인가요? 아니면 제주도일까요? 여러분의 도시 이름이 이 건강 여정의 첫걸음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4분의 1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부터 근육이 다시 깨어나는 방법을 얻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단백질 이야기를 꺼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가 시려서 잘 못 먹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의 세계에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근육을 만드는 재료는 단백질이지만 그 단백질이 반드시 고기에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조합입니다. 우리 몸은 이 아미노산을 이용해 근육, 호르몬, 효소를 만듭니다. 즉, 원료만 충분하면 그 출처가 콩이든 귀리든 상관없다는 뜻이지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식물성 단백질을 주로 섭취한 노년층은
고기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보다 근감소증 위험이 27% 낮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적고 혈액순환을 막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근육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이 전달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고기보다 흡수율이 낮다고 알려져 있지만 발효, 가열, 조합을 통해 오히려 소화가 잘 되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부와 현미를 함께 먹으면 아미노산 구성이 완성되어 완전 단백질이 됩니다. 이건 영양학자들이 노년의 황금 비율 식단이라 부르는 조합이지요. 학계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단백질의 질이 중요한가? 아니면 양이 중요한가? 최근의 견해는 명확합니다. 적은 양이라도 흡수 잘 되는 단백질이 진짜다. 소화가 부담스러운 스테이크보다 한 컵의 두유와 한 조각의 두부가 훨씬 효율적이라는 뜻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드시나요? 고기 몇 점보다 중요한 건 그 단백질이 몸속에 정착할 수 있느냐입니다. 많이 먹어도 배출된다면 그건 근육이 아니라 쓰레기가 됩니다. 지금부터 저는 고기보다 훨씬 부드럽고 몸이 좋아하는 단백질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두부와 콩류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식탁에 이미 있지만 그 진짜 힘은 아직 모르셨을 겁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밥맛이 없어요. 소화가 잘 안 돼요. 이 한마디 뒤에는 몸이 단백질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는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그럴 때 꼭 추천드리는 음식이 바로 두부와 콩입니다. 두부는 단백질의 왕이 아닙니다. 소화의 왕입니다. 고기 단백질은 위에서 분해되려면 위산과 효소가 충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위산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죠. 그에 반해 두부의 단백질은 이미 한번 가공된 형태로 몸속에서 바로 아미노산으로 전환됩니다. 즉, 약한 위를 가진 노인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단백질 식품입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콩단백질의 흡수율은 85% 이상으로 닭고기보다 오히려 효율이 높게 측정된 바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콩에는 근육 생성에 필요한 류신 르치네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류신은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근육 단백질 합성을 자극해 줍니다. 그래서 병상에 오래 누워있는 노인에게도 콩은 근육 손실을 막아주는 보호막이 됩니다. 콩에는 또 다른 강점이 있습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 즉 이소플라본, 이소플라보네이라는 성분이 근육뿐 아니라 뼈의 밀도까지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후 근육과 뼈가 함께 약해지는데 두부 한 조각이 이중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콩 단백질은 불완전 단백질이라서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단독으로만 먹을 때 이야기입니다. 콩과 현미, 콩과 채소를 함께 섭취하면 부족한 아미노산이 서로 채워지며 완전 단백질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상호보완 영양학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하루 식단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엔 두유 한 컵, 점심엔 콩밥 반 공기, 저녁엔 두부 반 모. 이 3가지만 꾸준히 섭취해도 3개월 후 허벅지 둘레와 악력 손힘, 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이건 저의 환자 데이터에서도 여러 번 확인된 사실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보다 값싸고 위에 부담이 없으며 혈당까지 안정시키는 식품. 이보다 완벽한 근육 회복식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소개할 음식은 요즘 젊은 사람들도 완전 단백질의 왕이라고 부르는 곡물입니다.
바로 귀리와 퀴노아입니다. 귀리와 퀴노아는 단순한 곡물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식물계의 완전 단백질이라 불립니다. 즉, 고기나 달걀처럼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특히 노화로 단백질 합성이 떨어진 몸에는 이 완전 단백질 구조가 근육을 다시 만드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보스턴대 영양학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 4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에는 일반 흰쌀, 다른 쪽에는 귀리와 퀴노아를 매일 섭취하게 했습니다. 12주 뒤 귀리 퀴노아 그룹은 악력, 손의 근력, 이 평균 18% 증가했고 보행 속도는 연썸 랄 빨라졌습니다. 단 3개월 만에 몸이 다시 근육 기억을 되찾은 것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귀리와 퀴노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아연이 풍부합니다. 이 미네랄들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전환시키는 효소 작용에 필수적입니다. 즉, 단백질만 많은 고기보다 이 곡물들은 근육 형성에 촉매제 역할까지 해주는 셈입니다. 그런데 아직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현미 대신 귀리나 퀴노아로 밥을 지으면 되나요? 답은 부분 대체입니다. 하루 한 끼만 귀리 2스푼, 퀴노아 1스푼을 쌀과 함께 넣어 지어보세요. 밥맛은 부드럽고 고소하며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특히 퀴노아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안전한 탄수화물입니다. 이 두 곡물의 조합은 단백질의 흡수율을 높일 뿐 아니라 혈관을 청소해 근육으로 더 많은 산소를 보냅니다. 즉, 근육을 키우는 동시에 혈관을 젊게 하는 음식입니다. 그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학계에서는 아직도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귀리와 퀴노아는 비싼 수입식품이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지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귀리와 퀴노아는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필수 영양식입니다. 이제는 국내산 귀리와 퀴노아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1키 단위로 구매해 현미와 섞으면 한 달은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퀴노아 귀리밥 한 공기, 점심에 두부밥모, 저녁엔 콩국 한 컵. 이 세 끼만으로도 하루 단백질 권장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조합은 위에 부담이 없고 몸속 염증을 줄여줍니다. 근육을 잃는 건 나이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입니다. 귀리와 퀴노아는 그 습관을 바꾸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열쇠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한 줌의 작은 씨앗 속에 있습니다. 바로 견과류와 씨앗류입니다. 하루에 단 30% 한 줌의 견과류가 근육의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아몬드, 호두, 들깨, 해바라기 씨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근육 회복에 필수적인 지방산과 미네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는 치유식입니다. 아몬드는 단백질 함량이 약 20%로 달걀보다 높습니다. 또한 비타민 E가 풍부하여 근육세포를 산화 스트레스에서 보호합니다. 운동 후 통증이 줄어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근육 손상 시 염증을 완화하고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이 지방산은 혈액순환을 도와 단백질이 근육세포에 더 효율적으로 전달되게 합니다. 한국영양학회 보고에 따르면 하루 29개의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근육량이 평균 10% 이상 높고 보행 안정성이 뚜렷하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들깨에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 ALA이 풍부해 근육뿐 아니라 관절까지 부드럽게 유지시켜줍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논쟁이 있습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아서 살찐다는 오해이지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견과류의 지방은 대부분 불포화 지방으로 몸에 쌓이지 않고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됩니다. 즉, 근육을 만들고 지방을 줄이는 이중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꿀팁이 있습니다. 견과류는 생것보다 볶은 것이 영양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단, 소금이나 설탕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고 전자레인지에 1분만 살짝 데워서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향도 살아나고 소화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씨앗류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해바라기 씨에는 단백질과 셀렌늄이, 호박 씨에는 아연이 풍부합니다. 이 미네랄들은 근육 수축을 조절하고 손발 떨림이나 근육 경련을 예방해 줍니다. 특히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은 저녁 식사 후 호박씨 한 스푼을 꾸준히 드셔보세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작은 음식들이 근육뿐 아니라 혈관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단백질이 아무리 많아도 근육으로 공급되지 못합니다. 견과와 씨앗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여 단백질의 운송로를 열어줍니다. 이제 기억해 두세요. 하루 한 줌의 견과, 한 스푼의 씨앗이 근육, 혈관, 뼈를 동시에 지켜줍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매일 먹는 예방의학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음식은 조금 색다릅니다. 우리가 평소에 마시는 음료와 관련되어 있지만 그 속에 근육을 지키는 또 하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식물성 우유와 발효식품입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흡수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근육은 입이 아니라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때 가장 강력한 조합이 바로 식물성 우유와 발효식품입니다. 두유, 요거트, 된장, 청국장 같은 음식이 근육의 흡수를 돕는 생태계를 만들어줍니다. 두유는 콩단백질의 액체형이라 위에 부담이 거의 없고,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단백질의 소화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일본 도호쿠대 연구에서는 매일 청국장을 먹은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손실 속도가 30% 느렸습니다. 이 연구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근육은 단백질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단백질을 흡수하고 써주는 미생물 환경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거트나 두유에 들어있는 락토바실러스와 식이섬유는 장벽을 강화해 염증을 줄이고 단백질 대사를 원활하게 유지시킵니다. 결과적으로 근육 합성 효소가 활성화되고 근육이 늙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논란이 하나 있습니다. 유제품이 노인에게 좋지 않다는 오래된 인식입니다. 실제로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식물성 대체품이 중요합니다. 두유, 귀리우유, 아몬드 우유 같은 식물성 우유는 유당이 없고 단백질 흡수율이 높으며 특히 칼슘과 비타민 D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즉, 근육과 뼈를 동시에 지키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이때 한 가지 팁을 드립니다. 두유를 그냥 마시지 말고 아침에 귀리죽이나 현미밥에 섞어보세요. 단백질의 질이 올라가고 포만감이 길게 유지됩니다. 또 요거트는 무가당을 선택하고 호두나 들깨가루를 살짝 뿌리면 단백질 흡수가 더 좋아집니다. 서울대병원 노인의학센터의 장내균 연구에서도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단백질 섭취량이 같은데도 근육량이 더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장내 미생물이 단백질을 활성형 아미노산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양을 먹어도 소화의 품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식탁엔 발효식품이 있나요? 된장국 한 그릇, 두유 한 잔, 요거트 한 컵. 이 세 가지면 근육의 토양이 다시 살아납니다.
다음으로 다룰 음식은 바다에서 옵니다. 근육을 지키는 데 필요한 미네랄과 단백질을 동시에 갖춘 숨은 보석 같은 식품군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해조류와 채소 단백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을 생각하면 콩이나 고기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 식탁에서 오랫동안 반찬으로만 여겨졌던 해조류와 채소 속에도 근육을 살리는 강력한 단백질이 숨어 있습니다. 해조류는 단백질 함량이 낮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미량 단백질과 미네랄의 조합이 근육 회복에 결정적입니다. 미역, 다시마, 톳, 김 같은 해조류에는 근육 수축과 신경 전달을 조절하는 칼슘, 마그네슘, 요오드, 철분이 풍부합니다. 이 영양소들이 단백질 합성을 활성화하고 근육의 피로 회복 속도를 높입니다. 특히 미역의 단백질은 글루탐산이 풍부하여 근육세포 내의 에너지원으로 바로 사용됩니다. 단순히 단백질을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돕는 연료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해조류에 들어있는 알긴산은 혈관 속 노폐물과 나트륨을 제거해 단백질이 근육까지 원활히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즉, 해조류는 근육의 청소부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근육은 단백질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채소 속 단백질은 어떨까요? 브로콜리, 시금치, 완두콩, 아스파라거스는 단백질뿐 아니라 항산화 성분인 루테인과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근육을 산화 스트레스에서 보호하고 노화로 인한 세포 손상을 줄입니다. 이 주제는 학계에서도 자주 논의됩니다. 식물성 단백질만으로 충분한가? 최근 유럽 영양학 저널은 명확히 결론지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도 노년기 근육 유지가 가능하며 오히려 염증 수치가 낮고 대사 건강이 더 좋다. 즉, 식물 기반 식단은 단순한 대체식이 아니라 근육을 보호하는 장기적 전략입니다. 여기에 작은 팁을 더 드리자면 해조류는 단백질이 비록 적더라도 자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한 번 밥 반찬으로 미역 한 줌 또는 다시마국, 브로콜리찜 한 접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먹으면 근육과 면역력이 함께 회복됩니다. 특히 퇴행성 질환이 있는 분들, 무릎 관절이나 손가락 통증이 잦은 분들은 채소 단백질과 해조류가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식품들이 근육뿐 아니라 연골세포의 염증도 줄이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단백질과 땅의 단백질,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몸이 완성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차례는 근육을 회복시키는 음식만큼 중요한 근육을 파괴하는 습관입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 그 세 가지 함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근육을 살리는 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잘못된 습관 하나가 그것을 모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가장 안타깝게 보는 부분이 바로 이 나쁜 식습관입니다. 이제 그 세 가지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한 염분 섭취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는 여전히 짠 음식이 많습니다. 김치, 젓갈, 된장찌개, 간장 반찬. 이 염분이 몸속에 들어가면 세포가 수분을 잡아두려 하기 때문에 단백질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근육세포가 탈수되고 단백질을 사용하지 못한 채 버려집니다. 서울 아산병원 영양대사의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량이 많은 노년층일수록 근육량이 평균 15% 낮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당 섭취입니다. 단, 음료, 빵, 과자, 심지어 일부 과일까지도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이 인슐린 저항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운반하는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즉,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지방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미국 콜롬비아대 연구팀은
당을 많이 섭취하는 노년층이 단백질을 같은 양 먹더라도 근육 합성률이 40% 낮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는 늦은 밤의 식사와 야식 습관입니다. 밤 9시 이후에 음식을 섭취하면 몸은 그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하고 단백질 합성 효소의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게다가 위장의 소화 능력은 밤이 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 시기에 단백질이 들어오면 대부분 분해되지 못하고 배출됩니다. 그 결과 아침에 몸이 무겁고 근육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노인은 체중이 빠지면 안 되니까 늦게라도 먹어야 한다는 주장이지요. 물론 일정 부분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소량의 단백질 간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두유 한 잔, 요거트 한 컵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라면, 밥, 튀김류는 근육이 아니라 혈당과 염증만 올릴 뿐입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조용히 근육을 녹입니다. 염분은 수분을 빼앗고 당분은 근육을 지방으로 바꾸며 야식은 회복의 시간을 없애버립니다. 즉, 근육은 음식보다 습관에서 먼저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친 단백질 섭취 역시 또 다른 함정입니다. 다음 장에서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백질을 더 먹어야지.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좋은 영양소이지만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젊을 때보다 약 30% 정도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면 몸이 그것을 분해하고 처리하기 위해 과도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근육을 지키려다 오히려 신장을 해치게 되는 것이죠.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65세 이상 노인 전체의 200명을 10년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체중 1kg당 2글 초과한 그룹에서 신장 질환 위험이 1.8배 증가했습니다. 그들은 근육량을 유지했지만 혈중 요소 질소 수치가 상승해 피로와 무기력을 호소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단백질이 분해되면 요소 우레아라는 노폐물이 생기고 이것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장기가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이 노폐물이 쌓이고 결국 몸 전체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 근육 회복을 더디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 흔한 실수는 단백질 보충제 남용입니다. 시중의 단백질 파우더는 빠르게 흡수되도록 가공되어 있지만 노인의 위장에는 이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 결과 흡수되지 못한 단백질이 장내에서 발효되어 가스, 복부, 팽만, 변비를 유발합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장내 환경을 망쳐 근육 합성을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논쟁은 학계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인은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근육을 유지한다는 의견과 적정량만 섭취해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지요. 최근에 공통된 결론은 이렇습니다. 적당히 자주 분산해서 먹는 것이 가장 좋다. 하루 3끼로 나누어 섭취하면 신장의 부담을 줄이면서 근육 합성률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엔 두유와 귀리죽, 점심엔 두부와 채소, 저녁엔 콩국이나 요거트를 곁들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하루 단백질 총량은 충분하지만 소화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흡수됩니다. 단백질은 약이 아닙니다. 균형이라는 처방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음식이나 보충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식물성 단백질을 조합하는 것이 노년 근육을 지키는 가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근육을 지키는 법과 잃게 만드는 법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방법으로 기적 같은 변화를 겪은 사람은 없을까요? 다음 장에서 한 78세 여성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 중 만난 한 78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혼자 계단을 오르지 못했고 10분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린다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근육이 다 녹아버린 것 같아요. 그분의 얼굴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체중은 47kg, 근육량은 또래 평균의 60% 수준이었습니다. 단백질 섭취량은 하루 25g 정도, 하루 2끼는 빵이나 국수로 때우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약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달간의 식단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아침엔 두유 한 잔, 귀리죽 반 공기, 점심엔 두부 반모와 채소 한 접시, 저녁엔 콩국 한 컵과 요거트 반 컵, 거기에 하루 한 줌의 아몬드와 호두,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의자에 앉아 하는 10분 스트레칭을 추가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하셨습니다. 이걸로 배가 차겠어요?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식사 후 더부룩하던 속이 편해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허벅지의 묵직함이 사라졌습니다. 3주째엔 걸음걸이가 가벼워졌고 한 달 뒤 체성분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근육량이 1.2kg 늘고 체지방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진료실에서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엔 계단이 저기였는데 지금은 계단이 운동기구 같아요. 이건 단순한 식단의 결과가 아닙니다. 습관이 바뀌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근육은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꾸준히 자극을 주면 70대, 80대에서도 충분히 회복합니다. 91세의 한 노의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육은 인간의 마지막 재산이다. 잃는 순간 자유도 함께 잃는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근육은 단지 움직임의 힘이 아니라 삶의 독립을 지켜주는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식탁 위에 두부 한 조각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당신의 내일을 지탱할 기둥을 쌓는 일입니다. 작은 한 입이 근육을 깨우고 그 근육이 다시 당신의 걸음을 일으켜 섭니다. 다음으로는 근육이 회복되는 순간 사람의 마음과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몸이 변하면 마음이 변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하면 인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근육이 회복되는 순간은 단지 몸이 변하는 시점이 아닙니다. 그건 삶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그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걷지 못하던 환자가 다시 걷고 계단을 오르며 웃는 모습에서 몸과 마음이 동시에 깨어나는 그 특별한 찰나를 말입니다. 근육이 단단해지면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이건 단순히 체력이 아니라 존엄의 회복입니다. 몸이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예일대의 노화 연구에서는 근육량이 회복된 노인 그룹에서 우울감 지수가 40% 이상 낮아지고 사회적 활동 참여율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즉, 근육이 강해지면 마음도 강해집니다. 한 82세 여성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리를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사람을 만나고 싶어졌어요. 이건 의학적 통계가 아니라 인생의 진실입니다. 몸이 회복되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세상이 다시 들어옵니다. 근육은 단지 살이 아니라 삶의 의지를 담는 그릇입니다. 이 과정에는 과학적 근거도 있습니다. 운동이나 단백질 섭취로 근육이 활성화되면 BDNF, 뇌 유래신경 영양인자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뇌의 신경세포를 새롭게 자라게 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즉, 근육을 키우면 뇌도 젊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의학계에서 근육을 제2의 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게 찾아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허벅지가 가볍고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저녁에 피로가 덜할 때 느껴지는 작은 변화들. 하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 결국 살고 싶다는 의지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한 노인 심리학자의 말이 기억납니다. 근육이 약하면 마음도 쉽게 주저앉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듣는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내 몸은 아직 늦지 않았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식물성 단백질 식단, 하루 한 줌의 견과, 한 잔의 두유, 그 작은 실천들이 쌓여 당신의 내일을 다시 씁니다. 근육은 기억하고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내용을 정리하며 작은 다짐을 나누겠습니다. 단 한 가지 행동만 바꿔도 근육은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시간 동안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근육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식물성 단백질 식단과 피해야 할 3가지 나쁜 습관만 지켜도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부와 콩류는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의 기본, 귀리와 퀴노아는 완전 단백질의 핵심, 견과와 씨앗은 근육과 혈관의 연결고리, 발효식품은 단백질 흡수의 촉매제, 해조류와 채소 단백질은 근육을 지키는 미네랄의 보고입니다. 반면 염분과 당분, 늦은 밤의 식습관은 근육을 조용히 녹이는 3가지 적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보충제의 과용은 신장을 지치게 하는 숨은 함정입니다. 모두 피해야 할 대상이지요. 이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근육은 음식을 통해 들어오고 습관을 통해 남는다. 이 단순한 진리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저녁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거기에 두부 한 조각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콩국 한 잔, 두유 한 컵, 미역국 한 그릇이 10년 뒤 당신의 걸음을 지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몸은 언제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육은 다시 자라나고 힘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다시 살아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의 건강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가장 큰 도움입니다. 함께 건강을 지켜가는 이 여정, 당신의 한 클릭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